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97편 답 서린귀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기 671년 7월 26일 당나라 장수 서린귀가 신라 정벌에 나서면서 문무왕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또한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서린귀의 편지에 이어서 이에 대하여 왕은 답서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한 다음에 문무왕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자 원문대로 하자면 대왕보서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이하자면 문무왕이 서린귀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학계에서는 문무왕의 이 편지를 서린귀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라는 의미로 답 서린귀서라고 지칭합니다. 문무왕의 이 답서는 대국인 당나라와 정면으로 맞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엎드려 굴종할 수도 없는 신라의 처지에서 상대에 대한 극진한 이해를 갖추되 당나라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명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무왕의 답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편지의 형식과 문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나라 장수 서린귀가 신라의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는 대단히 거칠고 고압적인 데 반해 문무왕의 답서는 굴욕감이 느껴질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강원대 김창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서린귀 같은 경우는 치서라고 해서 이를 치자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줄 이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하사하는 형식을 분명히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문무왕의 답신을 보면 아렐 주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렐 백자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그것은 분명히 하위자가 상위자, 상급자에게 글을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그 문서를 주고받는 그 파트너가 황제가 아니라 그 당나라의 무장이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위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린귀는 당나라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신라는 형식상 당나라의 책봉국이었습니다. 진덕여 왕 시기에 김춘추가 당태종과 맺은 군사동맹이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김춘추는 복장을 중국의 제도에 따라 고칠 것을 청하니 당태종은 곧 안으로부터 진귀한 의복을 꺼내서 김춘추와 그의 시종에게 주었다. 이듬해 신라는 처음으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중국의 복식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독자적으로 사용해오던 연호 역시 신라의 것을 버리고 중국 연호를 사용하는 등 철저히 제후국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터에 아무리 서린귀의 편지가 무례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 역시 편지의 형식이나 문투만을 보고 저자세 애교로 매도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찬찬히 짚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 문맥을 꼼꼼히 읽어나가 보면은 신라가 얼마나 할 말을 하고 있는가, 서린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신라가 왜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당나라는 어떤 점에서 실수를 했는가, 이런 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조근조근 낮은 자세로 그렇지만 얻어낼 것은 분명하게 얻어내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자세로 평가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신라의 외교전, 또 신라가 결국 나당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에너지, 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답 서린귀서, 즉 서린귀 편지에 대한 문무왕의 답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왕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왕께서 정관 22년에 입조하여 태종 문황제의 은혜로운 조칙을 직접 받은 바 있다. 진덕여 왕 때 김춘추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당태종 이세민으로부터
조칙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조칙에서 황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고구려를 치려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매번 침해를 받아 편안한 날이 없음을 가련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산천도 토지도 내가 탐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도 자녀도 모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의 토지는 전부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황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 계획을 지시하고 군사의 동원 기일을 정하여 주었다. 신라 백성들이 모두 이 은혜로운 조칙을 듣고 사람마다 힘을 기르고 집집마다 동원되기를 기다렸었다. 그러나 대업이 끝나기도 전에 황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르니 선대 황제의 은혜가 이어져서 지난날보다 더욱 자주 은덕을 입었다. 나의 형제와 아들이 귀한 선물과 관직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총애는 지극하였으니 이는 예전에 없던 일이었다. 이에 따라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부서지도록 시키는 일을 다 하려 하였으며 비록 우리의 간과 뇌가 평온을 덮더라도 은혜의 만분지 일이나마 보답코자 하였던 것이다. 당나라 황실을 우러러 받드는 극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김춘추와 당태종이 맺었던 나당 군사동맹의 구체적인 내용을 편지의 서두에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앞에 서린기가 신라의 재상을 쭉 열거했지만 제일 서두에 문무왕의 답서의 제일 서두에 신라 측에서 무엇을 내세웠냐 하면 당태종과 김춘추의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그 약속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두에 내세움으로 해서 가장 강펀치를 먼저 서린기에게 날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과거에 당태종과 김춘추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백제의 땅은 신라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도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움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당나라가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나당 동맹을 맺을 당시 당태종과 김춘추 사이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신라에게 주고 그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바로 이 문무왕의 답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당태종과 김춘추의 회담에서 이러한 중요한 약조가 있었다면 당나라 역시 기록으로 남겨두었겠죠. 그러나 당나라는 내심으로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신라까지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는 야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춘추와 약속한 내용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회담의 형식이 뭐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일종의 나당 동맹의 그 내용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신라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본을 하나 갖고 있었겠죠. 신라에서. 그리고 당나라에서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라 왕실에서 갖고 있다가 서린귀가 엉뚱한 그러니까 그 원래 약조 내용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실제 그 회담에서 이루어졌던 그 약조의 내용을 전면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다면 이건 지금 그 원래 약조를 어긴 것은 신라가 아니라 당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린귀와 문무왕 사이에 주고받은 공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라는 마땅히 당나라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약속을 어기고 옛 백제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우리 선왕인 태종 무열왕과 당나라 태종이 군사 동맹을 맺을 때 평양 이남의 땅은 신라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당나라가 웅진 도덕부를 두어서 백제를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약속 위반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무왕은 서린귀에게 예전 김춘추와 이세민 사이에 주고받았던
나당 군사동맹의 협정 문서를 들이대면서 이래도 우리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셈이죠. 문무왕의 편지는 당태종이 죽고 그의 아들 당고종이 왕위에 올라서 백제를 침공했을 때의 상황으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당시 선왕인 무열왕께서는 늙고 힘이 없어 행군을 견디기 어려웠으나 예전의 은혜를 추모하는 감정으로 억지로 국경까지 나왔으며 나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귀국의 군대를 영접하게 하였다. 동서가 호응하며 수룡 장군이 함께 진격하여 수군이 겨우 강어구에 들어올 즈음 육군은 이미 대부대의 적군을 격파하였다. 이리하여 두 나라 군사가 함께 백제의 수도에 이르러 백제 전국을 평정하였던 것이다. 평정 후에 선왕은 소정방 대총관과 함께 뒷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나라 군사 1만을 머물게 하고 신라도 또한 아우 인태에게 군사 7천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웅진을 지키게 하였다. 당나라 군사가 돌아간 뒤에 옛 백제의 신하 복신이 강의 서쪽 지방에서 봉기하여 백제의 유민을 모아 사비성을 포위하였는데 먼저 바깥 성책을 부수고 나서 군수품을 탈취하고 다시 사비성을 공격하여 거의 함락될 상황이 되었다. 사비성이 포위되어서 출입을 할 수조차 없었다. 이때 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포위를 풀고 사면의 적을 한꺼번에 모두 격파하여 우선 당나라군의 위급함을 구원하였고 다시 군량을 수송하여 마침내 1만 명의 당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범의 아가리에 든 위험을 면하게 하였으며 그곳에 남아 수비하던 굶주린 군사들로 하여금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는 참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이후 신라에는 전염병에 창궐하여 군마를 징발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웅진도독부의 당나라군이 애타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애면할 수 없어서 큰 희생을 무릅쓰고 군사와 군량을 지원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얘기들을 절절하게 적어내리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무왕은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군이 군기, 즉 군사 출동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전쟁에 태만하게 임했다는 당나라 측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이르러 선왕이 돌아가시자 장례를 겨우 끝냈는데 상복도 미처 벗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군사를 웅진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왕마마, 당나라 황제 폐하께서 칙서를 보내왔사온데 지금 곧 군사를 북방으로 보내라는 내용이옵니다. 군사를 북방으로 보내라면 고구려 정벌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무엇보다 군량이 다급하니 평양으로 군량을 운반하라는 칙령이옵니다. 함자두 총관 유덕민이 찾아와서 우리 신라로 하여금 평양으로 군량을 운반하게 하라는 황제의 칙명을 전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웅진 도독부로부터 다급한 전갈이 당도하였던 것이다. 대왕마마, 지금 사비성에 있는 당나라 군사들이 고립되어서 그 사정이 심히 위태롭다 하옵니다. 황제는 평양으로 군사와 군량을 보내라는데 사비성의 당나라군 역시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으니 어찌 해야 좋단 말이냐. 웅진 도독부의 유인원 총관은 뭐라 하더냐? 만약 먼저 평양으로 군량을 보낸다면 웅진 도독부로 가는 길이 차단될 것이요, 웅진의 길이 차단된다면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당나라 군사가 바로 백제유민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사옵니다. 하는 수 없구나. 과인이 군사를 출동할 터이니 과인과 함께 웅산성을 공격하여 웅진으로 가는 길을 트자고 웅진 도독부의 유인원 총관에게 전하도록 하라. 이에 따라 나는 유인원 총관과 동행하여 우선 웅산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웅진으로 향하는 길을 개통시켰던 것이다.
12월에 이르러 웅진의 군량이 모두 소진되었다. 그러나 먼저 웅진으로 군량을 보낸다면 칙령을 어긴다는 문제가 있었고, 평양으로 군량을 보낸다면 웅진의 군량이 끊길 것이 염려되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노약자를 시켜 웅진으로 군량을 운반하고 건장한 장병은 평양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웅진으로의 군량 수송 도중에 눈이 내려 사람과 말이 모두 죽어서 100명에 1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듬해 정월, 김유신 등이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했는데 이때 구준비가 한 달 이상 계속 내리고 눈과 바람으로 날씨가 몹시 추웠기 때문에 사람과 말이 동상을 입어 군량을 전할 수 없었다. 평양의 당나라 군사들은 귀국을 원했다. 신라 군사들도 양식이 떨어져 역시 귀환하였다. 군사들은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손발에 동상이 걸려 도중에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행군이 호로아에 이르자 고구려 군사가 뒤를 따라와 언덕에 진을 쳤다. 신라 군사들은 오래도록 피곤한 상황이었으나 적이 멀리까지 따라올까 염려하여 적군이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강을 건너가서 접전을 벌였는데 선봉대가 잠시 교전하는 사이에 적 진영이 와해되고 말았으므로 마침내 군사를 거두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문무왕 2년에 해당하는 서기 662년에 김유신이 노구를 이끌고 혹한의 날씨에 평양의 소정방군에게 군량을 전해주고 돌아온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 측에서는 신라가 군량 운반을 길에 맞춰서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나라군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신라의 책임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쪽에서 지금 신라가 자꾸 백제 쪽에 당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곳을 신라가 지금 빼앗으려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고구려 정벌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문책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라는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당시의 상황 때문에 아니면 뭐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빚어진 것일 뿐이고, 우리는 최대한 그 너희의 그 작전에 협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으로서는 고구려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평양에 있던 당나라 진영까지 진입한다는 것은 여간 큰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군사력이 고구려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 단계입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포위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래서 신라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구려 상태가 어떤가 계속 척후병을 보내서 점검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나라 부대들은 이미 평양에 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식량은 계속 고갈되고 있고 신라의 군사가 와주면 좋겠는데 신라는 자꾸 천천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왜 군기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계속 압박을 가한 거고, 신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때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다. 그만큼 고구려의 병사들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문무왕은 특히 지금의 부여 지역에 있었던 웅진 도독부의 당나라 군사들 때문에 신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못 돼요. 웅진 도독부에서는 또 여러 차례 곡식을 요청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우리 신라가 당나라군에 보낸 곡식이 수만 석이었다. 이와 같이 소국 신라가 남으로는 웅진, 북으로는 평양으로 두 군데나 공급을 하다 보니 인력은 극도로 피로하고 소와 말은 모두 죽었으며 농사 지을 시기를 놓쳐서 흉년이 들고 비축해 두었던 창고의 양식은 두 지역의 수송으로 모두 없어졌으므로 신라의 백성들에게는 풀뿌리도 모자랐는데 웅진 도독부에 있는 당나라 군사들에게는 식량이 남아돌았다. 또한 진지에 주둔하는 당나라 군사들은 집 떠난 지가 오래되어 옷이 헤어져 몸에 걸칠 성한 의복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신라에서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철에 맞는 의복을 지어보냈다. 안동 도호 유인호는 멀리 고립된 성을 수비하는데 사면이 모두 적이어서 항상 백제의 포위를 당하였으므로
언제나 신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1만 명의 당나라 군사가 4년 동안 신라의 식량을 먹고 신라의 의복을 입었으니 유인원 이하 모든 병사들의 가죽과 뼈는 비록 중국 땅에서 났으나 피와 살은 모두 신라의 것이었다. 당나라의 은택이 비록 대단하다고 하지만 신라가 바친 충성도 또한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 구절은 사실은 문무왕의 답서 중에서 가장 백미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서린기가 우리가 당나라가 신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펀치를 한번 날린 거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신라는 정말로 굶어가면서 당나라의 군사들을 먹였다. 입히고. 그래서 아주 명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뼈는 땅에서 태어난지 몰라도 그 군사들의 피와 살은 신라의 곡식을 먹고 그렇게 된 거다. 그거는 정말로 부인할 수 없다. 윤선태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웅진도독부에 진주하는 당나라 군사들의 경우 뼈만 중국에서 태어났지 피와 살은 모두 신라의 것이라는 대목은 그 비유에 있어서 가히 절창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현이 신라가 이처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는 의미 말고도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피와 살을 나눈 형제와 같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김창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나라 주둔군하고 신라가 마치 그 피를 같이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적군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우리들은 일종의 혈맹 관계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만 다를 뿐이지 거의 뭐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하고 같은 형제하고 다름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뭐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적대시해 가지고 너희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아주 그 사이좋은 그런 혈육과 같은 관계인데 너희들이 약속대로 백제의 땅을 넘겨주고 철군해야 마땅하거늘 약속을 어기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라가 피와 살을 나눈 혈육과 같은 당나라 군사들과 창칼을 마주하며 싸우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군사를 거두어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무왕이 편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그 전말을 살펴보았던 취리산 맹약입니다. 이 당시에 신라는 백제가 멸망할 때부터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삼국 사기에 나오지 않지만 삼국 유사에는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개도 주인이 때리면 문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당나라가 신라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고요. 웅진도독부에 부여용을 보내고 또 부여용과 신라왕이 서로 경계선을 확정하는 그런 의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해명을 안 하고 싶고 백제와 화평을 맹세하는 서약을 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 백제의 옛 땅을 신라에게 할량하기로 한 김춘추와 당태종의 약속을 파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어떻게든 그 해명의식을 피하려 했는데 반면에 당나라는 전우처리에 대한 계산이 신라와는 달랐던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신라가 이 맹약을 회피를 냈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당나라의 의도를 신라가 따라가지 않으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의도는 뭐냐면 백제하고 신라하고 맹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백제는 이미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를 신라하고 대등한 국가로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제는 독립국이 아니라 당나라의 손아귀 안에 있는 국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백제 땅을 당나라가 일종의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당나라 세력권으로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고 그거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형식이 바로 백제하고 신라 사이의 맹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의 처지로서는 당나라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무왕은 당시 화평 맹약을 위한 모임, 즉 해맹이 내키지 않았다는 점을 서린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표현해 보이고 있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또다시 엄한 칙령을 내려서 맹약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였으므로 나는 즉시 사신을 웅진도덕부로 파견하여 제단을 쌓아놓고 모두 함께 모여 맹약을 하였고 맹약을 한 지역을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경계로 삼았다. 맹약의 행사는 비록 우리가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감히 칙령을 어길 수 없어 행한 것이었다. 또한 다시 취리산에 제단을 쌓고 칙사 유인원과 마주하여 입에 피를 바르고 맹세를 하였으며 문무왕은 편지에서 당나라 고정의 칙명으로 거행된 취리산 맹약을 정면으로 비판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본래의 약속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내키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식으로 불만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무왕은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정벌 당시 신라군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나오는 영국공은 당나라 장수 이적을 일컫습니다. 5월에 유인궤가 와서 신라의 병마를 내어 평양으로 향할 때 나도 또한 한성주로 나가서 병마를 검열하였다. 이때 거란군과 당나라군이 모두 사수에 집결하였다. 신라 군사가 단독으로 선봉이 되어 먼저 큰 진을 격파하니 평양 성중의 기세가 꺾였다. 그 후 영국공이 다시 신라의 정예 기병 500명을 선발하여 먼저 성문으로 돌진하였다. 마침내 우리 신라의 정예병들이 성문을 돌파하여 평양을 격파하는 큰 공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당나라의 영국공이 신라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널리 떠돌았던 것이다. 신라가 이전에 군사의 동원 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냥 넘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라 군사들이 이 소문을 들으니 어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또한 공을 세운 신라의 장군들이 모두 기록되어서 당나라의 서울에 동행했는데 결국 장군들은 신라에는 아무런 공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으니 백성들 또한 공포심이 더하였던 것이다. 그뿐인가? 비열성은 본래 신라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빼앗은 지 30여 년 만에 신라가 다시 이 성을 회복하여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관리를 두어 수비했으나 당나라는 이 성을 다시 빼앗아 고구려에 돌려주고 말았다. 신라가 백제를 평정했을 때부터 고구려를 평정할 때까지 충성을 바치고 힘을 다하여 당나라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기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라를 쳐버리는지 알 수가 없다.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함락시킨 뒤에 당나라가 행한 전후 처리에 신라가 얼마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창석 교수는 고구려 원정에서 신라의 전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나라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당나라의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될 텐데요. 신라의 전공을 인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적이 이제 신라가 군량미를 보급을 할 때 군기를 어겼다라는 거를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로 보면 맞습니다. 사실로 보면 맞는데 그거를 마치 신라가 의도적으로 뭐 했던 것처럼 아니면 뭐 실수로 그렇게 군기를 어긴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신라 쪽의 입장을 보면 또 다릅니다. 당나라가 신라의 공을 인정한다면
그 보상으로 당태종이 김춘추에게 약속했던 대로 백제의 옛 땅을 신라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신라에게는 전공이 없다고 못 박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문무왕의 편지에 따르면 백제와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신라가 당나라의 움직임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계심을 품고 있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백제는 당나라가 백제의 옛 땅을 다스릴 요량으로 백제의 옛 서울이었던 부여에 설치한 웅진도독부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기 667년에 백제는 앞서 함께 모여서 맹약하였던 곳에서 경계를 옮기고 경계 표시를 바꾼 다음에 신라의 토지를 침탈하였으며 신라의 노비들을 달래고 백성들을 유혹하여 내지로 데려가 숨겨놓고는 신라가 여러 번 찾아도 끝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 또한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면서 밖으로는 왜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라를 공격하려는 것이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니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하게 지냈다. 뿐만 아니라 백제 여자를 데려다가 신라의 한성도독 박도유에게 시집 보내고 그와 음모하여 신라의 병기를 훔쳐서 신라의 다른 주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일이 발각되어 즉시 도유를 참수하였기에 음모가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문무왕이 기왕에 당나라 장수 서린귀에게 제대로 따지려면 한성도독 박도유를 해유하여 신라 내부의 이간질을 획책한 그 대상을 웅진도독부에 있는 당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자꾸만 백제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라의 편지에서나 또는 삼국사기에 보면은 웅진도독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백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백제라고 써야만 신라의 입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웅진도독부라는 것은 당의 땅이고 당이 세운 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신라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는 거죠. 그건 바로 백제라는 겁니다. 웅진도독부가 아니라, 즉 당이 아니라 백제고 백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당태종과 김춘추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제를 공격하는 것이지 웅진도독부를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 때문에 백제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웅진도독부는 옛 백제 지역을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당나라가 설치한 총독부 같은 것인데 신라가 웅진도독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곧 당나라에 직접 맞선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신라는 실제로는 웅진도독부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백제의 잔적과 싸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당나라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웅진도독부에서 미인계를 써서 한성, 즉 한산주 도독을 해유하려 했다는 것은 또 어떤 사건일까요? 박도유는 지금의 한산주 도독입니다. 경기도 일대의 최고 책임자이고 신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군진입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를 또는 백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군진인데요. 여기에 최고 책임자를 당나라와 웅진도독부의 백제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박도유에게 이쁜 미인계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백제 여자 중에 아마 미인을 골라서 박도유에게 보내고 박도유에게 아마 무슨 시급이나 당나라 황제의 어떤 그런 밀지 등을 보내서 너가 신라를 멸망시키면 또 신라에 배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너는 계속적으로 큰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이다. 당나라 쪽에서 그렇게 유혹을 해서 박도유도 맞장구를 쳤는데 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참수형에 처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박도유 자신은 신라를 배신할 마음이 없었는데 당나라 측에서 그를 표적으로 삼아서 미인계를 쓰는 바람에 잘못 말려들어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점에서 김유신의 처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신 열전에 의하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당나라 고종의 위임을 받은 장수 소정방이 김유신에게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나는 당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편의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소이다. 따라서 내 말은 곧 황제 폐하의 칙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그대의 공이 지대했소이다. 하여 지금 얻은 백제의 땅을 그대를 비롯한 장수들에게 시급으로 나눠줘서 전쟁에서 세운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삼고 싶은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당나라 쪽에서 백제 땅 전체를 김유신 등에게 시급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유신은 백제의 옛 땅을 다스리게 되어서 신라의 문무왕과 어깨를 겨눌 정도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때 김유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소정방 대장군이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신라 임금의 소망을 도와 소국의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우리 임금과 온 국민은 기쁘기가 그지없소이다. 헌데 우리만 홀로 상을 받아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것이 어찌 의리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소이까? 모든 공을 임금에게 돌리고 자신은 철저히 신하의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김유신이 끝까지 신라의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요? 거기 반해서 한성도독 박도윤은 미인계를 동원한 당나라의 유혹을 과단성 있게 거부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반역의 혐의를 받고 목이 잘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신라의 경우 반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처리가 섬뜩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시켰을 때 모척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처단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죠. 백제의 의자왕이 항복하였다. 태종 무효랑은 이날 모척을 잡아 죽였다. 모척은 본래 신라 사람인데 백제로 도망하였다가 대야성을 함락시키는데 앞장섰으므로 이때 잡아 죽인 것이다. 모척은 대야성에 있다가 그 백제에 항복을 함으로써 대야성을 함락하게 하는데 최대의 그 어떤 기여를 한 백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은 뭐 충분히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라하고 계속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라의 이 유력한 지방관을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내응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쪽 지역을 자기 그 세력권으로 넣으려는 그런 시도였고,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이거는 뭐 이 적군을 이간시키기 위한 그런 모략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쨌든 문무왕의 답서에 의하면 한성도독을 해유하여 신라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당나라의 공작은 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무산된 것이고, 문무왕은 서린기가 보낸 편지의 답장을 통해서 웅진도독부의 이러한 이간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왕 답서의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여기서 함영은 당고종의 연호로서 함영 원년은 서기 670년에 해당합니다. 함영 원년 6월, 고구려가 모반하여 당나라 관리를 모두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때 우리 신라는 바로 군사를 출동시키고자 먼저 웅진에 알렸는데,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토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린 모두 황제의 신하이니 반드시 함께 흉적을 토벌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군사의 출동은 상호 토론해야 할 문제이니 청컨대 관인을 이곳에 파견하여 함께 토벌을 계획하여 보자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이 670년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창석 교수는 669년에 일어났던 고구려 유민 건모잠이 주동했던 사건을 기술하면서 연도를 잘못 기재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기록, 예를 들어서 뭐 열전이나
아니면 뭐 중국 쪽 기록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고, 그나마 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전년도에 669년에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건모잠이 평양성을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고구려 군사가 그 중국의 관리들을 전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럴 개연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 유민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신라와 웅진도독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고구려의 반란 세력을 함께 물리쳐야 하는데 군사를 동원하면 피차 간에 의심할 수가 있으니 응당 신라와 백제의 양쪽 관인 한 사람씩을 상호 인질로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신라와 당나라의 웅진도독부 사이에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으므로 고구려 유민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인다 하여도 피차 자신들을 치려고 출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아예 인질 한 명씩을 잡고 있자는 얘기죠. 그래서 인질 교환의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백제, 즉 웅진도독부의 당나라 측은 인질의 교환에 찬성하긴 하였으나 성 안에서는 여전히 병마를 모아서 성 아래에 운둔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신라를 공격하였다. 문무왕은 편지에서 웅진도독부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들여서 당나라에 저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서기 669년에 토본이 일어나서 당나라를 침공하였다. 그러자 당나라에서는 평양에 있던 안동도 후부의 군사 상당 부분을 빼내어 토본과의 전쟁에 투입하였다. 그 틈을 노려서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서기 670년에 토본과의 싸움에서 당나라의 군사력이 패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고 신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지원하여 끌어들임으로써 당나라에 반기를 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 대목은 서린기가 편지에서 안승 이야기를 들먹인 데 대한 반론인 셈입니다. 바로 다음 대목에 대한 응답인 셈이죠. 고구려의 안승은 아직도 나이가 어리며 고구려 패망 후 마을과 성읍에는 주민이 반이나 줄어서 자신의 거취에 스스로 의심을 품고 있으므로 왕의 직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인 서린귀의 병선이 돛을 펴고 깃발을 달아서 북쪽 해안을 순시하면서도 예전에 받은 신라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차마 병사를 풀지 않았는데 왕은 도리어 고구려 유민들의 원조를 믿고 나와 대적하려 하니 이것이 어찌된 잘못입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당을 위해 주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우리의 군사들을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겁을 먹고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진도독부에서 서로 인질만 교환해 준다면 우리도 고구려 유민들을 공격하는 데 군사력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백제 즉 웅진도독부에서 안 보내줬기 때문에 진압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당나라 측에다가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이용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고구려 유민들을 부추겨 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구려 유민들을 진압하지 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무왕이라고 해서 편지에다 모두 진실만을 정직하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신라의 국익을 위해서 물밑으로는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들였으면서도 그것은 순전히 웅진도독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저항군을 무찌르지 못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왕의 편지에 의하면 서기 667년 7월에 당나라에 가 있던 김음순이 신라 조정으로 돌아옵니다. 김음순은 김유신의 동생입니다. 대왕마마, 당나라 조정에 가 있다가 이제야 귀국하였사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요즘 당나라 조정의 기류가 어떠한지요? 문제가 심각하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니요. 우리와 당군이 연합해서 백제를 물리쳐 싸우나 선왕인 태종 무열왕께서 당나라 태종 황제와 맺었던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옵니다. 당나라는 지금 우리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획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사옵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옵소서. 이 지도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요? 지도에 표시된 이 선이 바로 우리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옵니다. 무슨 소리요? 백제는 망하였고 그 옛 땅은 의당 우리 신라가 차지해야 하거늘. 그러하옵니다만 지금 당나라 조정에서는 여기 있는 이 선대로 경계선을 그어서 우리 신라가 더 이상 백제의 고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신라가 점령해서 우리의 영토로 삼았던 옛 백제 땅도 다시 내놓으라는 얘기옵니다. 당나라가 백제라는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서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삼은 뒤에 종국에는 우리 신라를 도모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그렇게는 아니 될 것이요. 만일 백제가 다시 나라를 일으켜 유지된다면 먼 훗날 우리 신라의 자손들은 필시 백제의 먹이가 될 것이요. 그리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질 않소.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대왕마마. 우리 신라군은 아직 항복하지 않은 백제의 성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출동하라!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돌아온 김음순이 지도에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을 획정하여 표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김창석, 윤선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665년에 취리산 회맹을 하면서 거기서 백제하고 신라는 다시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이제 당나라가 중재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그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표지석도 세웠다라고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665년에서 지금 670년,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해서 신라가 이 웅진도독부를 공격을 하면서 백제 땅을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당나라가 원래 그 665년에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신라는 물러나라 라는 걸 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영역을 다시 한번 표시해 준 그 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의 어떤 존립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신라와의 경계선을 확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이것은 바로 웅진도독부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제가 유지되는 걸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이후부터는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백제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웅진도독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에서 백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백제를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졌다. 이제 문무왕이 보낸 편지의 마지막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대의 편지를 보면 전적으로 신라가 반역을 한 것으로 취급되어 있으나 이는 우리의 본심이 아니니 걱정스럽고 놀랍고 두려운 심정이다. 우리가 기울인 노력을 조목조목 말하면 욕된 꾸지람이나 들을까 걱정되어 입을 다물고 질책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리 되면 또한 사정을 모르는 당나라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이제 억울한 사정을 대략이라도 설명하여 우리가 반역할 뜻이 없었음을 상세하게 글로 쓰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당나라는 사신 한 명 보내어 근본적인 사유를 물은 적이 없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의 터전을 뒤엎고자 수만의 군사를 파견하였으니 고구려와 백제가 평정되기 전에는
사냥개처럼 심부름을 시키더니 들짐승이 없어진 지금에는 도리어 삶아 먹히는 사냥개의 박해를 당하고 있도다. 그때 서린기 총관은 영웅의 기상을 받고 태어났으며 장수와 재상의 높은 재기를 갖추었고 7가지 덕을 겸비하였으며 9가지 종류의 학술을 섭렵하였던데 삼가 천벌을 주는 데 있어 함부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주려 하는 것인가? 황제의 군대가 출동하기 이전에 그대는 먼저 그 근본 이유를 물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보내는 이 편지를 계기로 우리가 배반하지 않은 사정을 설명하노니 청컨대 그대는 깊이 생각하여 실상을 정리하여 황제께 상주하도록 하라. 계림주 대도독, 좌위 대장군, 계부의 동삼사 상주국 신라왕 김범민이 쓰노라. 문무왕의 답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신라사 연구자들은 명문으로 정평이 난 이 편지문은 가야 출신의 명문장가였던 강수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